네, 어서 오세요. 네, 1919년 독일은 이제 무장 해제가 되었죠. 독일 스스로 무기를 파괴했습니다. 뭐 상선으로 쓸만한 배는 이제 프랑스에 배상금으로 보냈죠. 그 유럽에 이제 베르사유 조약이 이제 무기 감축을 하라 그랬기 때문에 유럽 전체 국가가 이제 무기 감축에 들어가긴 해요. 뭐 독일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유럽의 어떤 국가도 군사력을 공개적으로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러시아는 또 뭐 내전 중에 있었으니까요. 무기하고 인력을 소비만 했죠. 군사력을 키울 환경이 되지 못했습니다. 국제연맹의 조사관들이 독일 공장들을 돌아다니면서 혹시 무기 만들지 않나 이렇게 감시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하여간 독일군은 심각한 무장 해제가 됐어요. 탱크 같은 거 다 해체해가지고 독일 재건 현장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이런 독일에 1922년 항공기도 제조하고 전기도 만들고 스토브도 만들던 AEG 소유주 그리고 유대인 라테나우가 외무부 장관으로 등장합니다. 발터 라테나우. 이 사람이 제1차 세계대전 독일군 병참을 전체적으로 담당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독일군한테 병참을 지원했던 벨기에 구호위원회 위원장 허버트 후버와 서로 모를 리가 없죠. 그렇죠? 이 두 사람이 일찍 끝날 수 있었던 제1차 세계대전을 3년 동안 더 연장한 사람이에요. 둘 다. 서로 만났는지 어쨌는지에 대한 문서가 없기 때문에 만났다고 얘기를 못해요. 하지만 정황상 뻔하잖아요. 그죠? 허버트 후버는 월가의 네트워크 안에 있었고 발터 라테나우는 유대 산업가 세계의 제왕이라고 불렸기 때문에 1차 게다가 둘 다 병참 지원을 맡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랬거든요. 허버트 후보의 독일 쪽 담당자가 누굴까? 아무도 몰랐어요. 발터 라테나우였을 가능성이 뭐 거의 99%죠. 자, 이 두 전쟁광이 그 당시에 미국으로서는 이제 허버트 후버가 상공부 장관을 하고 있었고 발터 라테나우가 독일의 외무부 장관을 하고 있었다. 라테나우는 말이에요. 그 월가의 유대 네트워크 운영자였던 쿤로프란 관계를 하고 있죠. 쿤로프는 누가 운영했냐면 제이콥 시프, 폴 와버그, 펠릭스 와버그, 오토 칸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제이콥 시프가 1920년에 죽었기 때문에 그 전체 지도력을 오토 칸이 끌고 갔어요. 그런데 오토 칸의 매형이 누구냐? 펠릭스 도이치예요. 그럼 펠릭스 도이치는 누구냐? AEG 사장입니다. 소유주는 발터 라테나우고 펠릭스 도이치는 사장이고 근데 펠릭스 도이치는 오토칸 자콥 시프를 이끄는 리더의 매형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연관이 돼요. 이 사람들은 어디 안 갑니다. 항상 다리를 다 걸치고 있죠. 이 사람이 외무부 장관에 올랐어요. 두렵죠.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외무부 장관에 오르니까 독일 국민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아, 저 새끼 저 유대인인데 저 새끼도 무슨 이상한 짓 하지 않을까. 벌벌 떨렸어요. 그런데도 재무부 장관에 올라갈 정도로 그 바이마르 정부가 상당히 유대 세력한테 굉장히 먹히고 있었죠. 게다가 이 사람은 1922년 책에다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자기 책에다가 서로 잘 아는 300명이 유럽 대륙의 경제 전체를 이끈다. 그래갖고 올리가리가 있다. 경제 올리가리가 유럽에 있다. 자기도 그 올리가리 중에 한 명이고 자기하고 굉장히 절친인 독일 중앙은행장 그리고 독일 재무부 장관이 되는 얄마르 샤트도 자기 친구인데 300명 중에 하나죠. 근데 뭐
300명이라고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어요. 누구누구라고 얘기하진 않았으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나중에 300인 위원회라 그래갖고 뭐 그런 얘기가 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300명이 있기는 있어. 있을 겁니다. 있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겠지. 기업가로서. 유럽, 독일 경제 황태자로서 300명 있다면 있는 거겠죠. 그죠? 근데 300인 위원회다. 이거는 나는 아닌 것 같아. 300인 위원회가 뭐 지금까지 흘러온다는데, 글쎄, 저는 그런 거 존재 족적을 찾은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300명이 있어요. 믿을 만한 사람을 믿어보자고요. 딴 사람 믿지 말고요. 제1차 세계대전은 헬무트 폰 몰트케가 이끈 것도 아니고요. 힌덴부르그가 이끈 것도 아니에요. 바로 에리 류덴도르프가 다 이끌었단 말이에요. 2차 세계대전에 롬멜보다 더 뛰어난 장군이었어요. 에리 류덴도르프가. 이 류덴도르프가 무려 3년 반 동안에 1차 세계대전을 전체를 다 이끌어가면서 전쟁 말기에 깨달은 게 있어요. 깨달은 게 뭐냐면 유대 초정부 세력들이 러시아를 잡아먹으려고 그랬을 때 우리 독일군을 이용했구나. 우리 독일군은 이용당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서 죽기 전까지 도대체 유대 초정부 세력이 누구냐라고 밝히는데 자기 인생을 바쳤고, 또 이제 전쟁술 공부하는데도 이제 인생을 바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말 안 믿으면 누구 말을 믿겠냐고요. 독일군은 유대 초정부 세력, 뭐 이 사람이 한 단어만 쓰자고요. 유대 초정부 세력이 러시아를 노예로 삼으려고 할 때 독일군이 러시아를 무찔러 줌으로써 러시아를 그렇게 만들 수 있었다. 2차 세계대전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러시아를 어떻게든 간에 아작을 내려고 하는데 독일을 이용해 먹고 있죠. 올라프 숄츠는 그대로 따라가죠.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3차 세계대전 똑같은 거야 지금. 아이고 참 그렇습니다. 1921년 7월달에 그 막심 고리키라고 하는 문학가가 러시아 기근이 왔다. 그러면서 세계 사람들한테 호소문을 발표를 했어요. 도와달라, 밥 좀 다오. 레닌도 밥 좀 달라 그랬죠. 그래서 월가의 하수인 미국 상무장관 허버트 후버가 러시아의 미국 구호단을 결성해갖고 7,800만 달러를 손에 쥐고 7억 6,800만 톤의 음식을 갖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허버트 후버가 러시아로 들어갈 때 레온 트로츠키가 막 손사래를 털면서 이 미국 구호단이 들어오면 안 되겠다. 들어오면 미국 금융과 기업도 결국 따라 들어오게 된다. 이건 미국이 러시아를 장악하고자 하는 첫 번째 시도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이런 사람 말 믿으면 안 돼요. 레온 트로츠키가 누구예요? 자콥 시프의 돈을 받아가지고 러시아 혁명을 일으켜갖고 러시아를 월가의 시장으로 길을 터주려고 했던 놈 아니야. 그놈 입에서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놈들은 항상 자신만만해요. 이놈들은 앞으로 할 일을 자기 입으로 꼭 얘기합니다. 오토카네 쿠넨러프하고 JP 모건하고 결국은 러시아의 그 국제금융을 담당하러 들어가죠. 그래갖고 국제여신은행을 하나 로스컴방크라고 하는 걸 세워주죠. 그래서 거기서 월가랑 이제 돈이 월가로 넘어가게 레닌이 조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볼셰비키는 기근을 핑계로 미국의 월가를 끌어들인 거지. 그래서 이 1920년대부터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미 월가의 국제금융 네트워크 안에 있어갖고 월가와 교류를 했는데, 이 사실을 스탈린이 나중에 아주 늦게 눈치를 채요. 그래고 이제 끊어버리죠. walter 라테나우가 알았든 몰랐든 간에 이 국제금융이 끊어져 버린 독일을 소련을 통해 갖고 월가로 함께 잇는 작업을 한 게 발터 라테나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독일의 재무장도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으시면은 세비라 세계정부로 가는 길 3-9 42분 30초부터 보시면 돼요. 뭐 한 4-5분 될 거예요. 얘네가 유대 볼셰비키가 레닌이 어떻게 월가와 국제 여신을 텄는지. 볼셰비키가 이제 당 11차 대회 폐막식에 1922년에 굉장히 중요해요. 러시아로서는 4월 2일 날 우리는 경제를 일으킬 수가 없었다. 이제 일으키자. 그렇게 레닌이 연설을 했다고. 그때 좀 병이 좀 들어있었는데 레닌이 이 병든 레닌이 그래갖고 찾은 사람이 누구냐? 독일의 발터 라테나우였다고요. 그래서 1922년 4월 16일 날 라테나우가 소비에트 러시아하고 라팔로라고 하는 협정을 맺습니다. 라팔이라고도 하고 라팔로라고 하기도 하고 라팔로 협정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는 과거를 더 이상 들먹이지 말고 서로 싸웠으니까 들먹이지 말고 외교와 통상을 트자. 그리고 주변에 그 소비에트도 있잖아요. 그 소비에트 다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1922년 12월 30일 날 소련이 탄생하거든요. 전체 소비에트를 합쳐갖고 다 찬성을 했어. 겉으로 보면 굉장히 좋죠. 뭐 언제까지 싸울 거야? 독일과 소련이 이제 어깨동무해서 서로 경제적으로 좀 잘 지내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이에치카 역사학자 이에치카도 이게 서로한테 굉장히 좋은 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독일의 모든 사회주의자들은 실용적인 정책이다. 우리가 소련을 굉장히 싫어하지만 그리고 경제는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뭐 다들 좋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독일의 민족주의자들 생각이 좀 달랐어. 장관부터 벌써 유대인이고 레닌 저놈도 실은 뭐 유대 네트워크 안에 있는 놈이고 트로츠키 팔팔 살아있고 그 유대인 천국인 러시아하고 경제협력을 하게 되면 이놈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이거야. 되게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라팔로 협정 맺고 나서 2달 후에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싶어하고 기관총을 갈겨버렸어. 저기 발터 라테나한테 폭탄까지 던져갖고 몸이 다 찢겨 죽죠. 그래서 민족주의자들하고 사회주의자들이 서로 이제 논쟁을 벌였죠. 근데 거의 대다수가 사회주의들을 원한다 그러죠. 지금까지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 이에치카도 그렇고. 아이고 저기 극우 민족주의자들이 참 철딱서니가 없어갖고 저런 짓을 했다. 발터 라테나우는 소련과 경협을 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럼 언제까지 독일이 소련이랑 등을 쥐고 살 거냐. 왜 그렇게 현실적인 정치를 모르냐.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자, 보십시다. 발터 라테나우가 겉으로 경제 협력한다 그랬죠. 근데 실은 군사 무장한 거예요. 뒤에서 군사 협정을 맺었습니다. 레닌하고. 레닌한테도 좋았지만 그래? 그럼 독일의 그 옛날에 그 막강했던 그 군사 기술이라든가 정보라든가 노하우 같은 게 다 들어오겠네. 우리 같이 무기도 만들자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실제로 경협은 그럼 경제협력은 별로 없었어요. 이에치카가 완전히 이제 떡이 돼버렸지. 완전히 바보 돼버린 거야. 사회주의도 바보가 돼버리고.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그 사람들. 지금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소련은 말이에요. 월가랑 소통하는 유대 정치가들이 가득 모여 있었잖아요. 숙청당했던 1939년에도 유럽 총 정치계의 6%가 유대인이었어. 전에는 그래도 80%가 유대인이었지만 그래도 6%로 굉장히 줄어버렸지. 스탈린이 다 죽여버렸어. 군대에서도 다 저기 중경급 장교들 유대인 거의 다 유대인이었잖아. 스탈린이 다 숙청해버립니다. 그리고 부사관들을 장교로 만들어요. 스탈린의 이런 그 유대인 숙청을 두고 아주 또 얄팍한 사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탈린이 유대인 장교들을 하도 많이 죽여가지고 2차 세계대전에 장교를 쓸 수가 없었다. 어디서 그런 개뻥 같은 소리를 해. 군대 내에 그래도 유대인 장교들 어느 정도 남아 있었고 부사관들이 모두 밑에서 배운 애들이 다 올라가서 장교가 됐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뭐가 장교가 부족해? 장교가 부족하기는. 하여간 지금 이게 백주 대낮에 지금 미디어 시켜고 거짓말 하는 거 보세요. 지금
우크라이나라든가 이런 거. 그때는 오죽 거짓말 했을 것 같아? 역사학자들이 모두 거짓말에 달겨들었어요. 멋대로 해석을 하고 멋대로 없는 일을 만들어내고 그랬잖아요, 역사학자들이. 아무튼 소련에는 유대 정치가들이 여전히 모여 있었고, 이 당시가 1922년하고 25년, 32년까지인데 스탈린이 유대인 숙청하기 전이잖아. 얼마나 많이 모여 있겠냐고. 그래서 서로 무장하기로 했단 말이야. 그래서 무기에 필요한 정보, 인적 자원, 물자를 서로 교환토록 했고, 그래서 발터 라테너는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독일에서는 저기 국제연맹이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기를 못 만든다. 그러니까 러시아 쪽에다가 우리 그 군산 유관 업체를 보내서 그 크루프 같은 거 보낼 테니까 거기서 독일 공장에서 그 무기를 만들도록 하자. 그리고 제3국을 통해서 수입할 수 있지 않겠느냐. 레닌하고 발터 라테너가 모여갖고 이 짓을 했단 말이야. 독일을 재무장시키자 그랬단 말이에요. 동시에 군사적으로 좀 후졌던 소련도 재무장을 시킬 수가 있었던 거죠. 이 레닌하고 라테나우가 이 월가의 의도를 알았을까? 저는 알았다고 봅니다만은 어떠한 증거도 없어. 그러니까 몰랐다고 보자고. 근데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큰 그림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끌려갔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 두 사람이. 그래서 1925년 4월달 라테나는 죽고 라테나는 밑에서 일을 이제 진행을 했죠. 비행학교를 세웁니다. 리페스키 비행학교를 세워가지고 네덜란드의 포커 비행기를 처음에 5대인가 들여와요. 나중에 이제 50대까지 들여오는데 건물을 설립하고 장소를 대여하고 장소를 유지하고 학생을 키우고 교원 생활비를 주고 학생들 장학금도 주고 그 모든 돈들이 다 독일에서 넘어옵니다. 이 교육생 중에는 헤르만 괴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독일인들이 러시아인들하고 함께 비행기를 만들어 성능을 실험했고 공중에서 살포할 화학 무기도 만들어냈습니다. 이 또한 독일에서 넘어온 돈으로 유지가 됐고요. 이 모두 트로츠키하고 스탈린 관리하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소련은 독일로부터 이제 기술하고 교육의 많은 내용을 공짜로 습득을 했죠. 그래갖고 이 비행학교에서 60명의 교관이 탄생했고 360명의 비행사가 나오게 돼요. 독일군 비행사 220명, 러시아인 비행사 140명, 그리고 45명의 항공기술자가 배출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 나중에 그 독일로 돌아가서 다임러라든가 크루프라든가 이런 회사에 들어가서 또 다른 비행 기술자들을 만들어내서 1932년이 되면 2,000명이나 되는 비행사들이 키워지게 되는 거고 이 사람들이 이 기술병들이 만들어낸 설계한 비행기 중에는 슈트카라 그러죠. 메사추세츠도 있고 그렇습니다. 소련도 아울러 기술을 공유를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공유했는지는 모르죠. 카잔에다가는 또 카마라고 하는 공장을 세워놨어요. 겉으로 트럭은 조금은 생산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탱크 운전학교, 탱크 기술학교였어. 이게 조금 늦게 세워졌어. 1929년에 시작을 해가지고요. 30명의 독일 탱크 기술병하고 65명의 소련 탱크 장교가 여기서 탄생을 하는데 처음에 만들어서 운영했던 게 뭐냐면은 펜저1 옛날 모델을 만들어 갖고 거기서 연습하고 운전하고 관통 실험하고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933년까지 어마어마한 탱크 기술이 소련과 독일에 축적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소련이 T-34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그 실용성 있는 탱크를 만들어낸 겁니다. 소련이 무슨 기술을 갖고 있다고 T-34 같이 그런 탱크를 만들어내요. 어떻게 그 짬밥처럼 딱딱딱 이렇게 찍어내는 탱크가 어쩌면 그렇게 운영이 잘 되냐고. 다 이러한 그 기술 축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둘 다 완전히 이제 숨어서 일을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겁니다. 1933년까지 1932년 12월 달에 이제 그 제네바인가 어디서 이제 군축 이제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랬거든. 그래서 이제 1933년 히틀러부터 이제 군국화에 이제 막강하게 밀어붙일 수가 있어. 그것도 웃겨. 어떻게 히틀러가 집권하기 바로 한 몇 주 전에 무기 감축에 대한 협약을 다 무효화시키나? 무장하라 이거 아니야. 히틀러한테 무장하라 이거예요. 이제 숨어서 무장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무장해라 이거야. 그때 다 입 다물고 있었지. 프랑스, 영국, 미국 모든 수뇌부가 입을 다 다물고 있었어. 베르사유 조약 어기면서 히틀러가 막 무장할 때 무장하라 그런 거예요. 뭐 둘이 싸우라 이 말이야. 이제 또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더 붙이는 거야. 1933년 소련하고 독일의 군사 협력이 이제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각자 이제 재무장할 때 그때 어떤 나치가 탄생하잖아. 1933년에 나치당으로 그 당시에 그 소련에서 일했던 수많은 비행사들, 탱크 기술병들, 기술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이었어요. 상당수가. 근데 이 사람들이 모두 나치로 들어가 버립니다. 공산주의와 나치는 서로 같아요. 요 문제는 제가 나중에 되게 자세히 다룰 때가 있을 텐데 한국 사람들이 조금 두려워할 것 같아서 지금 좀 제가 안 하고 있어요. 나치 경제는 공산주의 경제랑 거의 비슷합니다. 프랭크 하니겐이 그 4년인가 5년 동안 나치가 경제를 운영하는 것을 지켜보고 1939년에 너 뉴욕 타임즈 기자거든요. 해외 독일 특파원이야. 이 사람이 자기가 아주 긴 기사를 냈어요. 거기다가 뭐라고 적었냐면은 히틀러는 레닌이나 스탈린보다 더 교묘한 방법으로 공산주의를 독일에 심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치당은 이게 모스크바 인터내셔널의 그 독일 지부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의 그 일반적인 문화와 나치의 일반적인 문화가 비슷했기 때문에 아니면 거의 같았기 때문에 경제도 비슷한 방식으로 같이 올라갈 수가 있었고 비슷한 방식으로 군국화로 내달릴 수가 있었죠. 이게 실은 플랜이에요. 위에서 돈을 갖고 주물럭주물럭 되는 월가의 플랜이라고요. 나치 경제를 일으켜준 사람이 얄마르 샤트 아니야. 나치 경제를 비슷하게 소련도 이끌어갔다고. 그러면 비슷한 수준의 경제 체제가 되고 비슷한 수준의 경제력을 보일 거라고. 굉장히 커져버렸죠. 굉장히 경제가 크죠. 영국, 프랑스 빌빌대고 있을 때 소련하고 독일만 승승장구했죠. 그 모든 경제력을 다 군사력에 쏟아부었죠. 그래서 둘이 충돌시켜버렸죠. 이게 시나리오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자연스러운 역사라고 보세요? 이게 자연스러운 역사라고 한다면 너무너무 순진한 생각이죠. 그래서 이게 독일이고 소련이고 1919년부터 야금야금 미국의 자본이 월가의 자본이 독일로 들어가면서 1924년부터 엄청나게 들어가죠. 그리고 히틀러가 정권을 잡으면서부터 더욱더 많은 자본이 들어갑니다. 뭐 포드며 ITT며 스탠다드 뭐 IBM 뭐 해가지고 독일의 군국화에 박차를 가해주죠. 똑같은 회사가 똑같이 소련에 들어갔어. 스탈린도 어쩔 수가 없었어. 레닌이 이미 다 들여보내놨기 때문에 영향력만 조금 이렇게 좀 줄이려고 그랬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다고. 스탈린이 이 사람들의 영향력을 최대한 다 없애버린 게 언제냐면 거의 1950년 들었을 때쯤이에요. 전쟁 끝나고 나서. 이렇게 두 나라를 무장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노동력을 최대한 집중시킵니다. 노동 집약적인 걸 다 집중시키고 원자재를 한 곳으로 집중을 시켜버려. 그게 이제 그런 다음에 지도를 누가 하냐면 국가가 하거나 소련처럼 독일처럼 대기업이 하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그런 다음에 자본을 싹 긁어 모아요. 한 군데다가 자본을 싹 긁어 모아. 그래서 자본을 싹 긁어 모아준 대통령이나 국가 수장을 죽여버리고
그 자본을 해외로 넘겨버리는 게 리프리바티제이션이라고 하는 금융 상술이에요. 이 금융 상술은 우리 영상 자유 파시즘 5번 히틀러, 루즈벨트, 무솔리니의 파시즘 게임 누가 잘했나 여기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깡패한테 자본을 다 긁게 만들어. 그런 다음에 그 깡패를 죽이고 그 돈을 뺏는 거야. 거기에 끌려 들어간 게 바로 독일이죠. 독일은 끌려 들어갔고 소련은 안 끌려 들어갔어. 스탈린은 빠져나와 버렸어. 예? 스탈린이 빠져나오니까 월가가 뭘 계획을 하죠? 핵 공격을 계획을 합니다. 최소 15개, 모스크바를 포함한 최소 15개 도시한테 핵 공격을 하자. 만주 쪽에 군수공장이 있으니까 거기서 때려 부수자. 이 플랜을 1945년 9월 달에 미 공군이 계획을 세우고 맨해튼 프로젝트 수뇌부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몇 개를 만들면 좋을까 이러면서. 에? 독일은 완전 무너져가지고 월가의 치하로 들어왔는데 이 스탈린의 소련은 빠져나와 버렸다고. 이 새끼가 빠져나가 핵폭탄을 해버리자 이 말이야. 그게 바로 오퍼레이션 토탈리티라고 하는 위키피디아에 찾아보세요. 다 나와요. 그리고 원문 자료들도 막 돌아다녀. 일부러 돌아다니게 만드는 것 같아. 사람들 겁주려고. 그래가지고 최소한 123개의 핵폭탄이 필요하다. 최대는 466개 핵폭탄이 필요하다. 소련을 다 완전히 초토화시켜야 되겠다. 근데 소련만 초토화시켜? 얘네가 적어놓은 글을 보면 서유럽에도 이 적군이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도시를 10개 도시한테 핵폭탄을 떨군다. 어디야? 런던일까? 파리일까? 브뤼셀일까? 네덜란드일까? 로마일까? 그리고 또 전략적으로 필요한 곳도 10군데 정도 핵폭탄을 떨어뜨린다. 다르델레스라든가 터키에. 서유럽도 아작을 내겠다고 한 거야 지금. 소련만 아작 내는 게 아니라 서유럽도 아작을 내버리겠다. 미국의 월가라고 하는 놈들이 이런 놈들입니다. 언제라도 핵전쟁을 할 수 있는 핵전쟁을 할 수 있는 자세가 돼 있어 이 새끼들이. 근데 이 당시에 1945년에 3개인가 있었어 핵폭탄이. 1년 내에 수백 개를 만들어야 되잖아. 46년에 6개 만들었고 1951년에 가야 비로소 한 400개 정도 만들었어 핵폭탄을. 그럼 이제 소련 때려 부수면 되는 거야? 400개 만들었으니까? 아이고 소련이 1949년에 핵폭탄을 만들어 버렸네? 테스트를 했네? 그래서 이 계획이 무산된 거예요. 나중에 메가도도 그랬죠. 북한 쪽하고 중국 북부에다가 200개인가 떨어뜨리자 그랬지. 이게 전쟁 광도 이런 전쟁 광들이 없고 한 번 더 이래서 소련에 최소한 1400만 명의 국민들을 죽일 거니까 폭탄 만들어 봐라 그랬더니 맨해튼 프로젝트가 50년 오기 전까지는 400개가 모자른다. 그래? 그럼 기다리마. 기다리는 도중에 소련이 핵폭탄을 만들었어. 그래갖고 계획이 취소가 됐다 이 말이야. 근본적으로 쿠넨러프라든가 이 오토칸이 이끌고 있는 쿠넨러프 이 월가가 체이스 맨하탄 같은 이 월가가 말이에요. 러시아도 지원해주고 독일도 지원해준 거예요. 이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양쪽을 다 지원을 해서 양쪽을 다 충돌시키는 게 지금 세 번째야. 첫 번째가 1차 세계대전, 두 번째가 2차 세계대전, 세 번째가 지금이에요. 그래서 충돌하지 말라고 비스마르크가 그랬잖아. 러시아랑 죽기 전에 유언이 그거예요. 독일은 절대 러시아랑 싸우지 마라. 둘 다 망한다. 그랬거든요. 그 전략이 무려 100년이 넘어가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 이 독일 놈들은.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말이에요. 미국이 2750억 달러를 썼고요. 소련이 3570억 달러를 썼습니다. 또 독일이 2720억 달러를 썼어요. 이거 모두 나중에 다 재건하면서 만들어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부채를 유발할 수밖에 없어. 각국의 모두 부채를 유발합니다. 2750억은 미국만 썼고요. 영국하고 프랑스는
천억 이상은 썼겠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다 미국 월가에서 융자 대출받아서 갖고 왔겠지. 1조가 넘어가는 돈이, 응? 2013년 환산해서 1조가 넘는 돈이 2차 세계에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러 세계화가 돼버린 거야. 각국에 다 부채를 유발해갖고 각국의 돈을 다 휴지통으로 만든 다음에 달러를 기축통화화 시켜버렸잖아요. 1944년 브레튼 우즈로. 그거 하려고 이 짓을 한 거야. 그거 하려고 이 짓을 했다고요. 독일과 소련을 전쟁을 붙여놓고 미국이 나중에 끼어들어가고 해결을 본 거 아니야. 마당 처리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영국과 프랑스가 아주 달랑 미국에 붙어갖고 이 둘의 싸움에 그 북치고 장구를 쳐줬죠. 자기네 국민들 다 죽여가면서 세상 이렇게 흘러가는 거. 지금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잖아요. 응?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희생삼아 지금 달러 패권을 붙들려고 하고 있잖아, 지금 미국이. 이게 아마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마 실패하고 있다고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갖고 아마 대통령도 바꿔야 될 겁니다, 아마. 바이든 그 스타일은 못 가요. 아무튼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거는, 트루만 그 당시 상원의원이었던 1941년 6월 24일에 얘기했던 말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독일이 이길 것 같으면 러시아로 가고, 그래서 러시아를 도울 것이고, 러시아가 이길 것 같으면 독일로 갈 것이다. 아무튼 양쪽 모두 최대한 피해가 있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꼬랑지에 미군이 가서 모든 걸 다 정리해버린다. 양쪽 모두 지쳤을 때. 이게 월가의 전쟁 시나리오예요. 한 번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은 게 없어요. 양쪽을 최대한 피해가 있도록 한다고. 해리 트루먼은 상원의원 출신이에요. 하원이 아니에요. 하원은 바보들이 모여있고요. 상원은 기업인들이 모여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인들이 다 보고 있다고. 다 눈치를 채고 있다고요. 하원만 바보야, 하원. 한국은 상원이 없죠. 하원밖에 없어. 한국은. 이 국회가. 바보들만 모여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금융이나 경제 네트워크 안에 깊숙하게 들어가서 그 수뇌부들의 움직임을 볼 기회를 좀 찾아야지 세상을 좀 저기 해리 트루만처럼 바라볼 수가 있다고. 하원에서 서로 멱살이나 잡고 이래갖고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원 의원들은 거의 다 바보라고 생각하면 돼요. 상원 의원들만 똑똑하다고. 뭐 지가 똑똑하다고 일부 똑똑하겠어요? 자기가 있는 네트워크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 월가의 그 기본적인 그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두 놈을 러시아를 충동시켜갖고 독일을 때리고 독일을 충동시켜갖고 러시아를 때려갖고 최대한 최소 전쟁 3년 끈다 그랬어요. 3년. 1차 세계대전도 3년 끌었죠. 2차 세계대전도 3년 끕니다. 그래야지 투자금 같은 게 다 다시 숙성되기 때문에 그래.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히틀러가 파리 쳐들어가서 그 영국하고 프랑스 연합사 쳐들어가서 갑자기 쳐들어갔더니 얘네가 도망가셔갖고 그 연합사 서류들을 봤어. 그런데 거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전쟁 3년 더 연장한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영국하고 프랑스 사령부 수뇌부들은 이 전쟁이 만들어진 전쟁이라는 걸 그 당시에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덜란드로부터 넘어온 포커 비행기 5대부터 50대 그 사이로 줄줄이 사탕으로 지금 저기 네덜란드 쪽에서 그 러시아로 넘어가는데 리페츠크로 넘어가고 그리고 독일 인력들이 이 새파란 교육생들이 소련으로 넘어가고 또 카잔의 카마 공장에서 탱크가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움직이고 있는데 카마 공장은 거기에 미국 스파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도 제 세베라 영상에 나와요. 스파이가 얼마나 있었는지. 몰랐단 말이야? 독일과 소련이 서로 재무장하는데 연습하고 있는 거 몰랐단 말이야? 그리고 돈은 그 많은 돈들이 독일에서 소련으로 넘어갔는데 그 유대 금융 네트워크에 그 체크가 안 됐다고? 가방에다가 현금 들고 갔나? 배꼽 잡는 얘기 그만하라고. 다 알고 있었지. 지네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지네가 짜놓은 월가가 짜놓은 계획 아니냐고. 독일의 재무장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국제연맹 눈을 피한답시고 소련에다가 비행기 보내주고
돈 보내주고 이랬던 거 아니에요. 인력도 이렇게 모집해서 보내주고 그래갖고 비행사며 탱크병이며 다 키워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1933년에 이제 무기 군축 협정이 이제 효력이 만료가 되니까 히틀러가 딱 등장해갖고 이제 군국화를 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련이 스탈린도 마찬가지로 군국화를 치달았고 결국은 둘이서 충돌을 해버렸잖아. 이 너무나 똑같은 시나리오가 1차 세계대전 때도 있었는데 왜 배꼽 잡는 거짓말을 그렇게 역사책에다가 적어놓냐고. 발터 라테나우가 레닌도 월가의 목적을 알았든 몰랐든 뭐 그 큰 중요한 건 아니야. 아무튼 간에 독일과 소련은 재무장을 시작을 했다는 것이고, 응? 독일을 키워서 소련과 제2차 세계를 일으킨다는 것은 뉴욕 월가의 계획이었고 그 계획을 따라가 준 것뿐이라 말이에요. 응? 참 대단해요. 발터 라테나우가 뭐 300명의 기업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300명의 기업인이라고 해도 뭐 반 정도는 유대인이라고 치자고, 반은 뭐 독일인이나 뭐 네덜란드 사람이라고 치고 영국 사람이라고 치고 그렇게 보자고. 그래도 불구하고 1918년 말부터 독일에 밀어닥친 반유대주의 광풍이 있었어요. 영국보다 더 심했어요. 응? 그래갖고 왜냐하면은 1차 세계대전을 패전시킨 놈들이 바로 독일 국내에 있었던 유대 볼셰비키 아니었느냐. 이놈들이 혁명을 일으킨다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국내 정세가 너무나 불안해지고 그래갖고 우리가 패전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지 않았냐. 그러면서 로자 룩셈부르크라든가 칼 리프트네히트라든가 하제라든가 마티아스 에즈베르그 같은 유대인 정치인들을 모두 처형시킨 게 아니에요. 그냥 붙잡아갖고 그냥 때려 죽였어. 쉽게 얘기해서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반유대주의 광풍이 불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발터 라테나우 같은 유대인이 외무부 장관이 되는 바이마르 공화국이었단 말이야. 참 놀라워요. 얘는 힘이 되게 센 거야. 그래서 밑에서는 뭐 그렇게 뭐 유대 광풍이 분다고 치더라도 이 정치 상위권에서는 유대인들이 오락가락했다고. 펠릭스 도이치도 AIG를 얼마나 키웠어. 엄청나게 키웠죠. 오토칸도 계속 독일로 들어오고 있었고. 참 대단한 300명의 기업인들이에요. 누군진 나 잘 모르죠. 지금도 유사하게 흘러갈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을 유발시킨 범인들이죠. 베르사유의 조약을 만들고 베르사유 조약에 참여했던 171명의 유대 금융 기업인들 중에 여러 명이고요. 얘네가 2차 세계대전을 기획을 했고요. 자, 다음 편에서는 누가 기획했는지 또 한번 또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감사합니다.